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두원 의원이 말이죠. 이상득, 각하의 형님을, 감히, 예. 씨발. 감히 형님을 깠습니다. 형님을 뭐라고 깠는지는 김영민 씨. 네. 한나라당 정두원 최고위원이 지난 5월 10일에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는 순간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전멸할 것이다.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상득 의원은 내년에 당선되면은 국회의원의 그 대표격인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수도권 의원들이 이상득 의원의 공천 신청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본 정보를 좀 깔아보자면 정두원 의원은 사실은 제1호 이명박계 의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불렸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예. 이명박 그 시장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후보 만들고 시장 만들고 대통령까지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부 시장 했고요. 정무부 시장 했고 완전한 MB맨이다. 이렇게 말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인수위 시절부터 그죠? 그렇죠. 삐걱삐걱하기 대통령 시작했죠? 출범하면서 권력투쟁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게 정가의 일반적인 평이죠. 근데 그 권력투쟁이 이상득 의원 때문에 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은 이제 계가 여러 개로 좀 그 친이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상득, 정두원, 뭐 정택은 이제 정무부 시장 했던 분들이죠. 두 분 다. 왼팔 오른팔. 그리고 이제 이상득 그 형님이 있었고 이재호계가 또 있었죠. 이재호계 등등 해갖고 이제 하나는 묶였었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묶여 있었는데 권력이 시작되고 청와대가 출범하면서 결국 청와대의 핵심 자리, 정부 핵심 요직에 누구 사람을 심느냐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 충돌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 이상득 의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제 국정원을 장악하는 형국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정부에서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 계보를 확보하려고 그러다가 밀려나니까 그때부터 바로 그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비판의 발언은 아니지만 살짝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죠. 밀려난 게 이제 이상득 의원 때문이다. 그렇죠.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상득, 이재호, 정두원 3대 주주 뭐 이런 식으로 삼각체제였었죠. 네, 불렸었는데 이상득 의원이 정두원 의원을 밀어낸 이유는 또 뭡니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밀어낸 겁니까 이게 도대체? 실질적으로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제일 중요한 게 떡고물 아닙니까? 떡고물 중요하죠. 떡고물. 각하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떡고물을 먹기 위해서는 결국 그 떡고물을 이 수집해 와야 할 영업사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사람들 막 박아놓는 거죠. 자기 사람을 박아놓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자리를 갖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주주 사이에도. 우리가 그 내부를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3대 주주가 협의를 하면서 자, 우리가 권력을 잘 유지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정권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이재호나 정두원 같은 경우는 또 목표가 있잖아요. 무슨 목표가 있냐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차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박아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상득 의원의 입장에서도 당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랬을 거예요. 이게 한 5년으로 그 단임으로 끝날 정권이 아니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이 될 것이다. 뒤에 박근혜 있기 때문에 또. 박근혜까지도 그때는 안 봤죠. 왜냐면 박근혜가 아니라 우리 계파가. 그렇죠. 친이계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때는 자기가 이러저러한 비판 때문에 그 자기 동생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비판 때문에 내가 나설 때마다 좀 그 총알을 맞는 이런 형국이지만은 이 이후에 다시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잡는데 자기가 일익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정권 재창출에 그럼 국회의장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정치의 속성을 알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걸 갖고 우리 편끼리도 총질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가급적 내 사람을 많이 박아놔야 된다. 내 핵심 측근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처음부터 싸움이 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 서로 그 계보 내부에서도 내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1등 주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지분을 여기저기 이제 알박기 하다가 그렇죠. 서로 이제 그 힘이 밀린 거군요.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 이상득 의원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상득 의원이 최대 지주로 그 주주로 떴고, 그다음 이재호는 여기저기서 비판 화살을 받으면서 미국으로 또 가지 않았습니까? 네. 낙선도 됐고. 사실은. 그렇죠. 낙선됐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정두원 의원은 좀 자맹을 했죠. 밑으로 수면 밑으로 들어갔죠. 그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국세청에서 만든 MB 파일을 정두원 의원이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있었죠. 예,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뭐 기사화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기사화됐던 보수 건데, 언론에서 예, 기사화됐던 거기 때문에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예.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 이명박 대통령과 정두원 의원의 사이는 왜 벌어졌을까? 결정적인 건 정두원 의원이 국세청이 만든 MB1가 X파일을 구하려 든다. 이런 소문 때문이었다는 것이 여권의 정설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MB는 정두원 의원을 불러서 1시간 이상 질책했다고 한다.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로 구했을 가능성 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무려 각하에 무엄하게도 아킬레스건을 미리 쥐고 있어야 되겠다. 이랬을 수도 있고 정치적 계산으로. 예. 혹은 이상득 의원 쪽에서 보내기 위해서 예. 확 보내버리기 위해서 사실은 치밀하게 만들어낸 덫일 수도 있고. 더 실 수도 있죠. 네. 어느 근데 쪽인지는 이제, 모르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 정치를 해본 정치권에 한 번 해보셨죠? 한 번. 정치권에 이제 한 20년 동안 있었고 국회의원 한 번.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17대 의원으로서 보면 이제 19대 뽑거든요, 곧.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 언제 명함을 쭉 주는데 아직도 현역 의원으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17대인지 18대인지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없어요. 전 국민 중에 10%도 안 될 것 같아. 그걸 노리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계속.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제 명함을 보고 17대 국회의원하고 18대 때 우리가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졌잖아요. 네. 제 의원이 의원들 사이에서 늘 벤치마킹 대상이에요. 정봉주 의원의 명함을 보고 그대로 찍어라. 17. 이러면 현역인지 아닌지 제가 모른다. 명함을 의원들 만나면 전직 의원들이 이제 한 10명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식사하면. 그럼 슬쩍머니 와갖고 저한테 달라는 게 있어요. 명함 좀 줘봐. 명함 좀 달래. 명함 좀.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죠. 다 알죠. 이제 제가 워낙이 뛰어나게 자기를 현역 의원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잘 다니니까. 아니, 의원님은 현역 의원이라는 말은 안 해요. 17대 의원이다. 그렇죠. 17대 국회의원이죠. 그건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페인트 모션이죠. 대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국회에서 여야가 그 대립할 때는 특히 YTN 방송국 같은 경우는 참 훌륭한 방송국이에요. 자료 화면을 제가 특검법 때 국회 본회의장 날라간 그 자료 화면을 계속 보내요. 근데 지난번에 작년 12월인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농성하면서 이게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데 자료 화면을 제 거 또 내보냈어요. 근데 그 12월은 송년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지역에 한 송년회 갔더니 거기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지지자예요. 그런데 아유, 몸 안 다쳤어요. 그래요. 아, 왜요? 그랬더니 어제 TV에 나오는데 다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4년 전인데.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창피하자는 자기는 그걸 네. 못 봤으니까 그리고 괜히 나에 대한 충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부하려고 운동해갖고 축구 오래 해갖고 몸이 아주 비호처럼 날래요.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가서 네. 정치를 한 경험으로 보면은 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구했을 가능성. 실제 노력했는데 상당히 치밀하게 그 양반은 현재 재선 의원이지만 네. 정무부 시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회의원만 한 정치인들하고 또 틀릴 겁니다. 정무부 시장을 정무부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적 판단하는 데는 아니에요. 정치적 판단하는 데고 네. 실질적으로 시장이 네. 할 수 없는 굳은 일 이런 걸 다 하는 게 정무부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무부 시장이면
정치권의 구중궁궐의 역학관계 이런 거에 상당히 능하죠. 뒷거래라든가 그런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소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시장이 할 수 없는 시장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무슨 민원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해야 할 때도 있고 어디 가서 두들겨 맞아야 될 때도 있고 업자하고 뭐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 무슨 그 이권이 걸린 일들이 있을 수도 네, 있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게 정무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복심 중에 복심이죠. 그리고 시장의 뭐랄까요 그 비리 엑스파일 혹은 아킬레스건들 다 갖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왜 그쪽 실질적으로 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정무부 시장쯤 되면은 권력의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판단과 그런 걸 조율하는 능력이 이미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도 언젠가는 이번에 안상수 그 한나라당 전 대표 보세요. 떠나면서 이명박 등의 비수를 꽂고 갔잖아요. 네, 원래 뭐 그 정도 인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밑에 가서 딸랑딸랑하고 네. 거기에 거수 역할을 하고 온갖 영광을 누리다가 떠나면서 청와대 소통이 부족하다. 아쉬운 점이 많다. 지가 그 소통의 가운데 있었으면서. 가운데서 쫙 막아놓고 우리가 떠나면서 네. 비수를 쓰셨잖아요. 그 정도면 뭐 비수라고 볼 수도 없죠. 이 정치권에서는 요지로 살짝 찌른 정도죠. 요지가 살짝 찌른 오늘 의원님 입 터졌어. 요지로 살짝. 살짝 찌른 정도죠. 그걸 뭐 네. 비수라고 보는 거는 그 내부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일 때는 살벌하게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정도원 의원도 내가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버리거든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배신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아킬레스건 엑스파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나도 이 내침을 당할 수 있다. 그러려면 내가 생존의 본능으로 그걸 왜 구했겠습니까? 이상득을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최선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도는 못 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도곡동 땅에 관련된 파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다른 이제 저기에는 지금 중앙일보에는 가족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1 핵심 자료는 도곡동 자료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국세청 엑스파일과 그다음에 국정원 엑스파일이 다 틀리거든요. 또 검찰 엑스파일이 있고. 그럼 한상률 전 청장하고의 커넥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물론 뭐 못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이제 그 MB 측에서는 정도원이 엑스파일을 구하러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레이더망에 딱 걸리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이거는 가만두면 그 돼서는 안 될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보좌관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지방선거에 나가길 희망하죠. 네. 기초단체장이나 네. 그다음에 광역의원이나 그 기초의원. 그런데 간혹 아주 이렇게 그 야비하게 생긴 보좌관들 중에 안경을 쓰고 눈이 두꺼비처럼 툭 튀어나오고 서대문 쪽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보좌관들 같은 사람들은 정두원? 실질적으로 007 가방을 들고 다니는 보좌관들이 있었어요. 공천 때 가면 저 공천 안 주면 이 가방이 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있습니다. 그게 보좌관인데도 불구하고. 보좌관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죠. 네. 왜냐하면 자신이 보좌했던 의원의 아킬레스건 비밀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다 쥐고 있다가 정무적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요즘은 정치권의 검은 돈 거래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16대 15대 국회의원 안 해봤잖아요. 근데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깨끗해졌죠.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수행비서는 운전해주는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전화를 어디서 다 하냐면 차 타고 이동하면서 다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는 돈과 관련된 얘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혹시 지난번에 한번 우리 17대 때 한나라당 의원이 그 문자 주고받는 것을 위에서 카메라 기자가 찍었잖아요. 네. 어떤 여인네가 어젯밤 정말 황홀했습니다. 뭐 그런 문자를 보낸 거 찍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여인네와의 관계거든요. 네. 이런 것도 차 안에서 전화를 하는데 이 양반이 임기가 끝난다든지 현역이 떨어지고 이제 야인으로 딱 돌아가면 더 이상 이 수행비서를 채용할 수 없으니 그럼 이제 그만둬라.
그럼 이제 수행비서가 그럼 전 미국으로 이민 갈랍니다. 이민 비용이 등등 해갖고 한 5천에서 1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야 임마 나 떨어지고 그랬는데 뭐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널 도와줄 돈이 어디 있어. 그럴 때 녹음기를 딱 들이댄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고 이런 게 재밌는 얘기 비사로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녹음기에는 이제까지 의원님께서 통하신 그 내용이 앞에서 운전하면서 녹음 딱 뜨는 거죠. 이야. 이게 구중궁궐의 스토리예요. 이런 얘기를 이 훌륭한 방송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정두원 의원이 우리가 지금 소설로 쓰고 있는 거지만 정두원 의원이 신문 기사에서 저렇게 났을 정도면 기자들도 저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은 걸립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사를 쓴 거 보면 실질적으로 파일을 구하러 다녔고 그 파일을 구하러 다녔던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자기가 내침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자기 방어 본능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보험을 들어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치사한 성격, 치사할 것 같은 성격은. 할지도 모르는. 그렇지, 치사할지도 모르는 성격은. 혹시라도 치사할지 모르는. 치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도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공격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은 빨리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막 지지율 떨어질 때 제일 앞장서서 공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동영. 그건 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격한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그 업계에서도 국회의원 업계에서도 말은 않지만 치산 인간을 갖고 말을 잘 안 섞으려고 그러죠. 그런 분들하고. 근데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황우여 하고 누구죠? 이주영 정치기장 뽑고 어쨌든 뭐 변화와의 쇄신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와중에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정두원은. 네. 지금 이대로 가면 뭐 수도권에서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나라당의 개혁을 위해서 이상득을 쳤다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면 자기에게 다시 역공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나는 이렇게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의원이다. 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배가 침몰했고 물이 새는데 물을 막을 수도 있는데 미리 뛰어내린 거죠. 저기 같은 경우는. 자기는 총선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근데 아까 그 도곡동 파일 잠깐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안원구 그 대구국세청 전 국장. 그 대구국세청장까지 했었죠. 청장까지 했죠. 그분이 사실은 그 도곡동 땅 관련된 전표를 사실은 포스코 감사하다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안원구 그 대구 전 청장이 사실은 이상득 의원과 라인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파일을 한상률 국장에게 보고를 했다거나 보여줬다거나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파일을 구하려면 안원구 전 국장 혹은 청장에게 접근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레이더망에 걸려서 사실은 이상득 의원 쪽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상득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건데 안원구도 한상률 청장한테 미움을 보이면서 쳐낸 게 한상률 청장의 뜻이 아니라 그때도 그런 모습 비슷한 그렇죠. 기사가 있었는데요. 안원구 국장이 좌천당하기 시작한 게 전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이런 경력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이런 등등 권력층에 관련한 무슨 조사를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났다. 그런 첩보가 입수돼서 좌천됐다라고 하는 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궤가 맞을 수 있는 거죠. 안원구도 뭔가 이쪽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걸 은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었고, X파일을 찾고 있었던 정두원과 둘이 선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X파일을 찾을 때 보면 이게 촉이 무지하게 발달해갖고 이제 아주 긴장해서 찾기 때문에 적도 동지도 없습니다. 줄 댈 수 있는 곳은 다 줄을 대고 그 다음에 저게 적인지 아닌지 계속 파악하면서 가는 거죠. 웬만큼 국세청에서 그 한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내부의 비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충 다 접촉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핵심이 당시 이제 안원구 국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안원구 국장이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상률 전 청장을 이상득 계에 소위 로비, 골프 로비 예. 하는 자리를 또 마련해줬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거든 말이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안홍구 국장이 그런 그 엑스파일이 있냐. 예. 라고 제안을 뭐 이상득 그 정두원 의원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걸 사실은 이상득계 쪽에 보고했을 수도 있죠, 오히려. 바로 했을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상득 쪽에서 그 라인을 그걸 파악하고 다시 이제 이때다 하고 예. 아예 인수위 시절이니까 초기니까 인수위 시절에 너 짐 싸라. 예. 이렇게 돼서 사실은 권력에서 튀겨 나갔다. 예. 그리고 졸라게 변방을 돌았죠. 졸라게 변방을 돌면서 가수 데뷔했죠. 가수. 예. 지금 저 한국 가수협회 예. 회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상득 의원 불출마 요구는 2008년도 18대 총선 때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때도 이제 젊은 그 소장파 후보 의원들, 남경필, 예, 이런 분들이 이상득을 쳐내려고 그러다가 결국 그 벽에 부딪혀갖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꾸로 사실은 그 이후로 예. 쳐내려고 하다가 감찰받았죠. 감찰받고 그랬죠. 그 네. 남경필 의원은 부인까지도 감찰받고 그랬는데 정도 의원도 자기가 감찰받았다고 하죠. 네. 자기 받았다고 일부 하고.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여자 관계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포항으로 내려가서 이상득 의원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야사가 있습니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두원 의원이 떨어져 나가고 사실은 그 이상득 사실 이 정두원 의원의 공백을 이상득 의원이 다 먹어버린 거 다 아닙니까?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이었던가요? 예. 그 양반을 빡 꽂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박영준에 대한 공격을 예. 그 정두원 의원이 했죠. 계속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네. 국정원은 국정원장보다도 국정원의 기획실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네. 예, 기획실장. 그 기획실장을 문희상 부의장도 아마 이 국민의 정부 시절인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기획실장이 모든 국정원의 정보를 총괄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국정원의 기획실장을 이상득 그 보좌관 출신이 이상득계의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를 총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청와대 쪽은 박영준을 통해서, 예. 그 다음에 국정원은 자기 사람을 또 그러니까 정보망을 예. 그다음 국세청은 또 이제 그 한상률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보망을 딱 그 쥐고서 쥐락펴락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 눈에 거슬리는 의원들 이런 분들을 계속 이제 쳐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정도원 의원이 저렇게 한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좀 무척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축이 있지만 권력의 그 힘의 충돌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세게 이상득 의원을 공격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대놓고. 예, 대놓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국민들이 이미 다 레임덕이 왔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보수 언론에서는 레임덕 시작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근데 레임덕이 왔고 이미 심각하게 이게 내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볼 수 있는 것은 정두원이 이상득을 저렇게 정면으로 공격한 겁니다. 네. 최근에 제가 청와대에 있는 그 고위급 그 공무원을 만났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위기가 개판이다. 이미 청와대 내부에. 예. 아유 시원해. 그럼 각하께서만 모르시고 계시나요? 어머나, 우리 각하 어떻게? 그런 걸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 대체로 자기 청와대의 고유 공무원들이 있고 대체로 자기 부처에 있으면서 그쪽 부처의 전문성을 갖고 파견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돌아올 때가 됐거든요. 네. 그럼 대체 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누군가 들어와야 돼요, 다시. 자기 나올 나가고. 사람들은 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네. 이걸 대체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렇겠죠.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나오고 싶어 죽겠는데. 그렇죠. 같이 가라앉기 싫으니까. 예, 그러면서 그 개판이 나와서 왜 그러냐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듣고 다들 자기만 잘났다 그런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처별로 뭐 협조가 이루어지고 이런 건 뭐 꿈도 못 꾸고 일단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오로지 대통령 혼자서 자기가 해봤으니까. 각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각하 혼자 결정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작동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뉘앙스로 이런 뉘앙스를 얘기해요. 다 자기만 잘났다 그런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과거 민주당 시절에도 잘 나가던 그런 공무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야. 실력이 있는. 일을 잘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뭐 원래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줄 타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한 번 쑥 떴다가 사라지죠. 사라지죠. 그러니까 자기 일만 묵묵히 열심히 하는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뭐 국가 민족을 보든 말든 자중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만 갖고 가는 사람들은 계속 이게 발탁이 그렇죠. 돼요. 실력만 있으면.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민주당 시절에도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네. 그때 이제 조금 낮은 공무원이었다 지금 이제 높은 공무원이 됐는데 차이가 뭐랍니까? 역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역시라고 하는 것이 뭐, 역시 그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한나라당의 전신이 그 차떼기 정당 아닙니까? 네. 돈 계산에 능하죠. 네. 그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입이 무서우니까. 저는 실마리만 봐도 황소 잡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머리카락 하나만 봐도 이게 황소 잡았다 그러니까. 뉘앙스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데 온갖 공무원들이 대체로 이권에 개입된 일들만 몰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확 받은 거예요. 느낌만 받으신 거죠? 느낌만 받은 거죠. 그 사람 그분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의원님도 지금 그냥 느낌을 받았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님 말고. 느낌을 강하게 확. 예. 네. 그래서 이제 정두원과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 한나라당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열린우리당 시절에 무너질 때 그때보다도 아직 이런 절실한 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황우여하고 이주영 정치기장 뽑아놓고 감세 철회하고 뭐 쇄신 변화하고 그러게 되면 대충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아니란 상태군요. 무척 아니라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그 차떼기 정당 2003년도에 한나라당 막 무너질 때 그때는 막 천막당사로 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드라마틱했죠, 사실 제법. 드라마틱했죠. 그리고 네. 그때 이제 그 천막당사를 살린 이게 박근혜한테 고스란히 가면서 이제 박근혜가 그때부터 이제 부상하기 시작을 한 건데 그때는 정말 절실했었죠. 네. 그때 이제 그걸 주도했던 원외 위원장으로 뭐 고진아 이제 전 의원, 거긴 전 의원입니다. 전 의원인데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 고진아 전 의원이 저분한테 밀렸죠. 일본은 없다. 예. 일본 없다. 네, 일본은 없다. 전여욱 의원에게 밀렸죠. 전여욱 의원은 전 의원인데 현역이야 지금. 아니 전여욱 의원도 현역인데 우리의 정봉주 전 의원은 전 의원이에요. 아니 그래서 그때는 무척 절실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그 공룡 정당이 되다 보니까 국회 딱 들어가게 되면 밖에 안 보여요. 자기들끼리 있으면 위기의식이 있다가도 같이 배치들 만나갖고 조금 우리 좀 잘해야 돼 그러다 보면 점심 먹고 저녁 소주 한잔하고 이러다 보면 금방 있거든요. 지역에 가면 이제 좀 욕을 먹고 그러면 이거 지역에 가니까 잘해야지 하고 와서 변화와 그 혁신을 얘기하기에는 당의 다선 의원들 그다음 당을 자리 잡고 있는 친이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뿌리 깊게 기존의 관성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변화하고 혁신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행이군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나라당이 분화가 시작됐다. 어떻게 분화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일단 친이계의 분화가 친박은 지금 겉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보이고 있는 정책적 측면은 두 가지를 보이고 있어요. 새로운 한나라. 네. 참 이름도 잘 줬어요. 그럼 그전에는 자기들이 잘못한 거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한나라. 새로운 한나라 해갖고 소장파가 뭉쳤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상향식 공천을 하자. 네. 그 얘기가 아니, 근데 그럼 얘기 지금 아닙니까? 법안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법안을 아예? 네, 법안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사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갖고, 나경원 의원 등등 하고 그랬고, 80여 명이 공동 발의해서 법안을 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럼 법안 안 봤으면 한나라당 관련 기사는 제가 일치 안 보니까.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내년에 친이계가 여전히 공천권을 잡게 되면 우리는 멸망이다. 네. 그럼 친이계가 공천권을 친박계가 잡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친박계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권력 구조상. 그게 왜 친박계가 잡을 수가 없죠?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천권을 하지만 내년 유지하죠. 총선에 친박계가 권력을 못 잡으면 만약에
사실 만약에 이제 박근혜 진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여소의 아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정 운영이 힘들다. 그러므로 사실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계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그러므로 전면을 나서고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전국 구도에 대한 이해는 맞는데 내년 총선권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월 뭐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6월 전당대회에서 결국은 자기를 지지하는 당 대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6월에 사실은 진검승부가 친이계하고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기면은 관계가 없겠지만 지면은 사실은 대권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진검승부 그 대선까지는 1년 6개월 남았는데 굳이 당에서 당 대표를 자기가 세울 사람을 밀면서 지금 일찍 이렇게 진검승부를 해갖고 승부수를 띄울 필요가 있느냐? 승부수를 안 띄우자니 또 총선에서 공천권을 못 갖고 이러저러한 게 지금 복잡하기 때문에 박근혜 그 친박 입장에서도 어떠한 정치적 결정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상득계가 이재호계를 밀지 않고 사실은 친박계하고 손을 잡았다. 여의도에 그런 소문이 파다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상득 의원은 정권 재창출이 되든 안 되든 친박계 쪽으로 힘이 넘어간다고 보고 다음 총선에서 자기들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걸 최우선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동생하고 무관하게 동생이 죽든 말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동생과 무관하게가 아니고 동생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계산하십니까? 그럼요. 아예? 그러면 이명박은 겉으로 이명박 이런 거 아닙니까? 사업할 때도 좀 리스크가 높은 사업은 바지 사장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대표이사를. 지금 거기에 실질적인 최대 주주는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이고 얼굴 마담으로 이상득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밀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나는 이상득 입장에서는 이번에 뽑을 때도 원내대표 뽑을 때도 이병석인가요? 이병석 의원이 포항시장 출신에 이병석 의원을 1차로 밀다가 2차 결선 투표 갔을 때는 이병석이 친이상득계 아닙니까? 네네. 이병석을 밀던 그 의원들이 거의 다 그렇죠. 황우려 쪽으로 돌아선 거거든요. 네네. 그럼 황우려 쪽은 실질적으로 소장파와 친박의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황우려 쪽으로 돌았을 때는 어느 정도 물밑 교감이 있이 우리가 여기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상득계와 친박 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소통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이재호계야말로 이명박계의 그 핵심이고 그리고 이상득은 형인데 이게 어떻게 갈라졌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쪽 저쪽에다 보험을 다 들어두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쪽 다 보험이었다. 그러면 이재호를 밀었는데 이재호가 안 된다든지 혹은 친이익이 안 된다든지 하면 자기의 가장 자기 이외의 2인자를 자기가 어느 정도 등을 지는 형국을 보이면서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친박 이쪽을 지원하게끔 하게 되면 역할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이상득 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친박 쪽에서 이상득이 필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상득의 도움을 받아서 정권을 잡거나 혹은 공천권을 쥐게 되면 그 이후에 이상득 의원의 앞날은 불을 보듯이 빤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팽입니다. 팽.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친박계가 이재호계든 이상득계든 살려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미래를 뻔히 알만한 정치적으로 대단히 노회하고 노련한 이상득계가 왜 박근혜계 쪽에 붙었냐 이거죠. 아니죠. 이런 거죠. 빤히 보이는 수지만 다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수가 없다. 다른 수가 없죠. 아니 이재호계에 붙어서 이재호계 쪽에 당권을 지게 해서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당권을 줘서 총선까지는 버티겠지만 결국 대선 후보는 친이계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대신 당권을 지면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그 공천권의 행사는 6개월 천하밖에 안 되는 거죠. 12월에 대선이 그렇지만 있기 때문에. 박근혜 쪽에서는 좌파 의원들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이명박계하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도가 생기니까 그렇죠. 박근혜 측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재호계 쪽을 밀어서 이재호계가 힘을 가지고 공천권까지 가도록 만들어놓는 게 예. 정상적일 것 같은데 예. 근데 왜 이상득 의원이 쑥 빠져서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예. 이것은 이상득 의원이 어차피 권력 말기에는 예. 권력 말기에는 대통령이 그 권력 누수가 쭉 일어나고 예. 막을 수 없다 아무도 자기가 동생 형이라 하더라도 그러니 나라도 살자 하고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까? 까지나 그러면 이제 나라도 살자 가면 그 밑에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른바 네. 이상득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이계에서 그 밑에도 이제 그 뭐 한 수십 명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분들의 생명까지도 정치적 생명까지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뻔히 알면서도 이런 계산은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 결국 나를 팽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그 비호하고 있는 디펜스하고 있는 의원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나를 쳐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계산까지는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손을 잡고 도와준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이상득 만약 공천권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이상득 의원을 그때는 내치기 힘들죠. 내년 총선에서 총선까지는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이제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전당대회나 이런 걸 보면서 분화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일단 이상득계도 독자적으로 이제 한 계보를 이뤘죠. 그렇죠. 이재호계도 한 계보를 이뤘죠. 친이계가 먼저 분화가 되고 친박계는 여기서 이상득이나 누구나 등등의 손을 잡아갖고 당대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그렇겠죠. 겁니다. 네. 고민에 빠져 있고. 당대표가 되면 너무 일찍 노출되는 예. 거고. 그리고 이제 안 잡자니 이제 공천권 행사 그렇죠. 못하고.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괜찮습니다. 네. 되면 공천권까지 오는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친박의 대표 주자가 당권을 잡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면적인 레임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황우리 원내대표는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청와대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청와대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잘 얘기해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당권이 완전히 반대파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청와대에 대해서 당장 탈당하시오 하면서 당대표가 얘기해버리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당대표가 당에서 나가라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이계가 당권을 놓치는 상황을 용납을 안 합니다. 당권을 무조건 잡으려고 하죠.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상득계더러 예. 형더러 이재호계에 붙어서 예. 어쨌든 이재호계를 당선시켜라. 그게 이제 아까 그 김성수님 얘기한 그런 내부 분위기도 좀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제 이상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하고 전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아니에요. 형이니까. 네. 내부적으로 우리가 떨어진 것처럼 한번 작전을 짜자. 이렇게까지는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가자. 한쪽은 안전하게 하고 우리가 좀 리스크 높은 데다 좀 투자를 하자. 분산 투자를 하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상득 의원이 이런 기미를 봤을 것 같아요. 1차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1차에서 황우려 현 원내대표가 1등 하는 걸 보고 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안경률이 1등을 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1등을 하고 2등이 황우려가 되고 3등이 이병석이 되면 그때 이병석 카드를 갖고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할 수 있는데 패싱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1차전에서 이미 안경률을 제치고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소장파와 친박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3등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누굴 민다라고 하는 대책의 흐름이 있지만 거의 현장에서 오달 때립니다. 2차 결선 투표 들어갈 때는 자 이제는 표가 어디로 몰려야 된다. 아마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하고 아주 그런 세밀한 거는 협의는 안 했겠지만 이거 봐라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요 흐름에서 내가 튕겨져 나오면 나도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동물적 감각으로 살아남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봤거든요. 하나는 형제가 더 강하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분산 투자 개념으로 트로이 목마처럼 거기 짝 박히려고 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권력력이 더 강하다면 형제보다 자기가 살려고 이 흐름은 나까지 다 죽겠는걸? 이거를 보시면 되죠. 이상득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 가장 권력의 핵심층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형님 예산이라고 얘기하듯이 그 예산도 많이 가져갔고 아까 우리 떡고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만약에 정권이 끝났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권력 이후에
전면적인 조사나 혹은 뭔가 일정한 법적인 제재가 들어간다면 이상득 의원은 안전할까요? 안전할 수 없죠. 절대로. 안전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데 그때 현역 의원으로 있는 상태와 현역 의원이 아닌 것은 천지 차이죠. 네. 그럼 이상득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 4월 총선에서 자기는 살아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그 최우선 정도는 목표죠. 동물적 감각을 정확히 본 거고요. 최우선 목표겠죠. 최우선 목표죠. 네, 그럼 이상득. 최우선 목표는 현재 친이계를 통해서 친이계가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상득이 저렇게 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의 흐름은 소장파가 묶여서 새로운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다른 계보와 힘을 합치면서 소장파 중에서 당대표를 내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득 그 의원의 입장에선 당대표가 되는 쪽에 지금 줄을 대야 됩니다. 친이계가 되면 더더욱 좋고 친박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소장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럼 소장파는 직접적으로 이상득하고 손을 잡자고 하면은 손을 못 잡거든요. 네. 근데 소장파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중간 매개의 역할이 이번에 딱 주어진 거죠. 원내대표 선거할 때. 황우려를 밀므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계보와 황우려를 밀고 있던 핵심층인 소장파 친박계와 실질적으로 그 물밑에서 거래는 없었지만 협의는 없었지만 하나의 세력을 밀면서 황우려 그 이주영이라고 하는 세력을 밀면서 일정하게 공동 지분 형성이 이번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이상득 의원이 예. 동생을 위해서 예. 자기 몫을 바칠 위인이 그건 아니다. 아니죠. 예. 거꾸로 예. 그렇다면 동생이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예. 일단 자기가 먼저 살고 보자.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에 선다면 저는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정치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으로서 동생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다보다는 동생이 위험할지라도 그것은 동생이 해결할 문제고 대통령까지 한 나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먼저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먼저죠. 그게. 네. 왜냐하면 총선에서 떨어지고 12월 이후에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다든지. 젖대는 거죠, 그때. 그럴 때는 국회의원까지도 아니면. 그러면 국회의원까지 아니면 죽는 거죠. 죽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득 의원 입장에서는 왜 정두원처럼 안경 쓰고 눈이 튀어나오고 촉이 발달된 사람이 이상득 의원 총선 공천 주는 거를 딱 짚고 들어왔을까요? 그건 이상득 의원이 가장 아픈 데고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거를 끌어내야지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난다, 이 업계에서. 그리고 그것만 끌어내면 그쪽을 죽일 수 있다. 그쪽 죽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상득 의원 공천 안 줘도요, 내년 수도권에서 전멸입니다.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이상득 의원, 야, 우리 지역의 한나라당 이걸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에서 야, 포항에 이상득 공천 줬대 안 줬대? 공천 안 줬으니 한나라당 찍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상득 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면 아닌가요, 지금? 행사면인가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예, 이상득 의원이 공천 받는 순간. 예. 받으면. 그러면 사실 공천이 곧 당선 아니겠습니까? 포항에서 나온다는 그럼요. 건데. 그렇죠. 이상득 의원, 그거는 이제 뭐 한나라당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아니 여기 마포고 여기 우리 방송한다는 마포죠. 여기 정청래 의원 지역구 아니에요. 한나라당 후보가 누가 나온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떤지 관심 있는 거죠. 이상득 저 포항에 있는 게 공천 받았대? 야, 이 받았으면 이제 민주당 찍는다. 안 받았으면 한나라당 찍고, 이건 아니거든요. 위장을 해버린 거지.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영향을 미치죠. 그 네. 영향을 미쳐도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 해보신 이런 그 정치 그 헛발질, 이게 너무 깊기 때문에 그 흐름을 거슬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한나라당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그 각 세력 간의 셈법이 좀 복잡할 거라고 봐요. 대단히 복잡하겠죠. 대단히 복잡하죠. 대단히 복잡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네. 지금 여러 가지 각하라고 부르시죠. 여러 가지 꼼수를, 방송인데. 여러 가지 꼼수를 두고 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저는 자기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는 대표가 뽑히는 건 전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용납하지 않으려 해도 예. 사실은 지금 한나라당의 흐름은
그 통제권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이명박 여전히 이게 암만 그 썩어도 준치라고 네.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력, 즉 비판적 영향력을 내세운 사람. 그러니까 나는 가깝지만 사실은 가깝지 않다. 네. 일테면 김무성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친박에 있다가 투항해서 친이 쪽으로 갔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무슨 복심이냐. 여기도 떠날 때 되니까 이제 또 그 뒤통수 한번 빵 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적절히 비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막역한 관계에 있는 이런 분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저는 그 대단히 높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의 꼼수는 어디까지 갑니까? 내년 핵 안보 정상회의를 5월이나 6월 중에 예상했던 거거든요. 네. 그걸 3월 말로 끌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김정일 부르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고 온갖 지금 머리와 신경을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당연하죠. 그 여파로 여세를 몰아서 친이계 후보를 갖고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당대표예요. 핵정상회의를 3월에 개최한다고 예. 표심이 달라질까요? 아, 우린 달라진다 그래야죠, 계속. 아, 잘하고 있습니다. 야, 김정일 오면 세상 뒤집힙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 김정일이 서울 구경하려고 핵을 포기할까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것은 그냥 일방적인 각하의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 방송과 딱 성격이 맞는 꼼수죠. 꼼수 중에 상꼼수인데 어떻게 집권 첫 해서부터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까지도 정상회담 구걸을 하고 있냐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뒷거래에 능한 사람이고 자기가 살려면 이익의 관점에서 뭐든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뭔가를 안겨주고. 아, 저는 그 내년에 3월에 김정일 서울에 온다에 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주고 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주고. 아니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딱 조건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핵 포기까지도 없고 북한과 대화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사과만 해 주십시오. 천안함 사과만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왔거든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뭐 유감이든 뭐든 이렇게 받아내는 그 관계를 만들면서 북한과 그 북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그런데 한데, 이건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는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겠죠. 거기에서는 뭐 앞거래도 있고 뒷거래도 있고 저는 온다에 겁니다. 저는 뒷거래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안 올 확률이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서는 뭐 BBK라든가 4대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리고 4대강을 자기 출신 고등학교 후배들한테 나눠주는 거 보면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뒷거래를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깜짝 놀랄 정도. 그러면 그 정도를 딜을 해서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뭐 경제 협력 이런 걸 카드를 왜냐면 핵 포기는 못 하거든요. 못 하죠, 사실. 핵 포기는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데. 북측 입장에서는 그거 못 하고 그리고 핵 포기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그렇죠. 봐야 된다. 6자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의 그 주재국인 중국에서 그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측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실기했죠. 핵을 포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반에. 북측 입장에서는 경제적 공개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네. 경제 지원이고 그 이면에서 뭐가 있을지를 모르는 게 저는 김원준 총수의 판단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만약에 북한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정말 깜짝깜짝. 그러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뭐 이렇게 많이 준대? 이 정도 딜을. 그래서 저는 온다에 겁니다. 그런데 절대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믿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장에 꽂아라. 일단 통장에 꽂아라. 그걸 보고 우리가 갈게. 요 딜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오는 것이 총선에 전혀 영향력이 없고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차기 정권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대선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겠다 싶어요. 오히려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의혹이 막 터져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의혹에서 실체적 사실들이 하나둘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차기 정권에서 차기 정권 할 일이 참 많아요. 이거 경제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그 과거사 청산을 하려면 참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얘기한 거는 핵 안보 정상회의를 총선 전에 할 정도로 꼼수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자기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호 특임 장관이 네. 이번에 당대표까지 뺏기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은평에서 자기가 공천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거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은퇴 수준으로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당대표를 만약 뺏기게 되면 대통령도 어려우지만 이재호 특임 장관이 나도 어려우지. 이재호 개 자체가 괴멸될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활을 걸겠군요. 사활을 겁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으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6월에 한나당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7월 4일로 확정됐습니다. 그 이제 세상에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재밌는 구경이 쌈 구경, 불 구경이라 그러잖아요. 그 쌈 구경 중에서도 이제 한나라당 싸움이 제일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7월 4일까지요. 근데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고 있으면 주로 이제 조중동 언론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의미로 싸우고 있는 거지? 조중동 이게 딴지 방송인가요? 아시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주 그때 이게 무슨 의미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시고 네. 이게 정치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봉주 17대 의원이 이거를 짚어줘야만. 근데 이 댓글이 올라오거나 이제 우리 팬카페 들어오시는 분들이 진짜로 이런 글들을 많이 써요. 그냥 정치권은 피상적으로 보고 있다가 17대 정봉주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정치적 판단력과 식견이 높아졌다. 이제는 나도 도사 수준에 이르렀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네, 마무리는 본인 자랑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죠. 의원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지금 뭐 현재까지 녹음 시점이 한 4일 지난 시점인데 단수됐잖아요. 단수가 됐는데 50만 가구요? 예, 그렇습니다. 50만 가구가 아니라 50만 명이 사는. 50만 명. 그 북한 측 소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트윗에는 북한 측 소행이라고 그래도 트윗에 이렇게 떴어요. 구미 대구 단수가 북한 측 소행이라고 해도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아니 저는 그리고 우주인이 북한의 소행이라 해도 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 보수 단체가 5.18에 벌어졌던 광주 시민 학살은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그렇죠. 한 것이다. 그 프랑스인가 어디까지 가고 뭐 때문에 데모하러 거기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트윗에 그 예술 아닙니까? 구미 대구 단수 사태는 북한 측 소행이라고 해도 이제는 믿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명박은 못 해본 게 없고 박근혜는 해본 게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오늘 입들 잘 터지는데요. 오늘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혹은 뭐 다음 주가 아니라 튀어나오고 싶으면 다음 주 전에 다시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다음 방송까지 예고를 하나 하죠. 다음에는 뭘 다룰지. 민주당을 한번 다뤄볼까요? 민주당을 다루지 말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김원준 총수가 좋아하는 문재인. 재밌습니다. 문재인 실장이. 네. 다른 방송에서 이제 뭐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거 해도 되네. 문재인 실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리고 문재인 실장이 가는 경로와 민주당과의 관계, 국민참여당과의 관계. 이거를 이제 예상 문제를 뽑아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문재인 실장이 무슨 행위를 하면 저게 저런 뜻이었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문재인 실장에 대한 예상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겠군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각하를 위한 각하를 향한 일편단심의 헌정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7대 의원 정봉주였습니다. 끝!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두원 의원이 말이죠. 이상득, 각하의 형님을 감히, 씨발. 감히 형님을 깠습니다. 형님을 뭐라고 깠는지는 김영민 씨. 네. 한나라당 정두원 최고위원이 지난 5월 10일에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는 순간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전멸할 것이다.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상득 의원은 내년에 당선되면은 국회의원의 그 대표격인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수도권 의원들이 이상득 의원의 공천 신청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본 정보를 좀 깔아보자면 정두원 의원하면 사실은 제1호 이명박계 의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불렸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이명박 그 시장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후보 만들고 시장 만들고 대통령까지 만들었죠. 그렇죠. 정무부 시장 했고요. 그러니까 정무부 시장 했고 완전한 MB맨이다. 이렇게 말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인수위 시절부터 그죠? 그렇죠. 삐걱삐걱하기 대통령 시작했죠? 출범하면서 권력투쟁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게 정가의 일반적인 평이죠. 근데 그 권력투쟁이 이상득 의원 때문에 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은 이제 계기가 여러 개로 좀 그 친이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상득, 정두원, 뭐 정택은 이제 정무부시장 했던 분들이죠. 두 분 다. 왼팔 오른팔. 그리고 이제 이상득 그 형님이 있었고 이재호계가 또 있었죠. 이재호계 등등 해갖고 이제 하나는 묶였었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묶여 있었는데 권력이 시작되고 청와대가 출범하면서 결국 청와대의 핵심 자리, 정부 핵심 요직에 누구 사람을 심느냐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 충돌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 이상득 의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그 이제 국정원을 장악하는 형국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정부에서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 계보를 확보하려고 그러다가 밀려나니까 그때부터 바로 그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비판의 발언은 아니지만 살짝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죠. 밀려난 게 이제 이상득 의원 때문이다. 그렇죠.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상득, 이재호, 정두원 3대 주주 뭐 이런 식으로 삼각체제였었죠. 네, 불렸었는데 이상득 의원이 정두원 의원을 밀어낸 이유는 또 뭡니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밀어낸 겁니까 이게 도대체? 실질적으로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제일 중요한 게 떡고물 아닙니까? 떡고물 중요하죠. 떡고물. 각하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떡고물을 먹기 위해서는 결국 그 떡고물을 수집해 와야 할 영업사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사람들 막 박아놓는 거죠. 자기 사람을 박아놓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자리를 갖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주주 사이에도 우리가 그 내부를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3대 주주가 협의를 하면서 자 우리가 권력을 잘 유지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정권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이재호나 정두원 같은 경우는 또 목표가 있잖아요. 무슨 목표가 있냐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차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 의원이 의원들 사이에서 늘 벤치마킹 대상이에요. 정봉주 의원의 명함을 보고 그대로 찍어라. 17대. 이러면 현역인지 아닌지 제가 모른다. 명함을 의원들 만나면 전직 의원들이 이제 한 10명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식사하면. 그럼 슬컹머니 와갖고 저한테 달라는 게 있어요. 명함 좀 명함 좀 명함 좀.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죠. 다 알죠. 이제 제가 워낙이 뛰어나게 자기를 현역 의원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잘 다니니까. 아니, 의원님은 현역 의원이라는 말은 안 해요. 17대 의원이다. 그렇죠. 17대 국회의원이죠. 그건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페인트 모션이죠. 대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할 때는 특히 YTN 방송국 같은 경우는 참 훌륭한 방송국이에요. 자료 화면을 제가 특검법 때 국회 본회의장 날라간 그 자료 화면을 계속 보내요. 근데 지난번에 작년 12월인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농성하면서 이게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데 자료 화면을 제 거 또 내보냈어요. 근데 그 12월은 송년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지역에 한 송년회 갔더니 거기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지지자예요. 그런데 아유 몸 안 다쳤어요. 그래요. 아 왜요? 그랬더니 어제 TV에 나오는데 다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4년 전인데.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창피하자는 자기는 그걸 못 봤으니까 그리고 괜히 나에 대한 충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부하려고 운동해갖고 축구 오래 해갖고 몸이 아주 비호처럼 날래요.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가서 네. 정치를 한 경험으로 보면은 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구했을 가능성. 실제 노력했는데 상당히 치밀하게 그 양반은 현재 재선 의원이지만 네. 정무부 시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회의원만 한 정치인들하고 또 틀릴 겁니다. 정무부 시장을 정무부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적 판단하는 데는 아니에요.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고 네. 실질적으로 시장이 네. 할 수 없는 굳은 일 이런 걸 다 하는 게 정무부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무부 시장이면 정치권의 구중궁궐의 역학관계 이런 거에 상당히 능하죠. 뒷거래라든가. 그런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소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시장이 할 수 없는 시장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무슨 민원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해야 할 때도 있고 어디 가서 두들겨 맞아야 될 때도 있고 업자하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 무슨 그 이권이 걸린 일들이 있을 수도 네, 있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게 정무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복심 중에 복심이죠. 그리고 시장의 뭐랄까요 비리 엑스파일 혹은 아킬레스건들 다 갖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왜 그쪽 실질적으로 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정무부 시장쯤 되면은 권력의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판단과 그런 걸 조율하는 능력이 이미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도 언젠가는 이번에 안상수 그 한나라당 전 대표 보세요. 떠나면서 이명박 등에 비수를 꽂고 갔잖아요. 네, 원래 그 정도 인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밑에 가서 딸랑딸랑하고 네. 거기에 거수기 역할을 하고 온갖 영광을 누리다가 떠나면서 청와대 소통이 부족하다. 아쉬운 점이 많다. 지가 그 소통의 가운데 있었어. 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박아놔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상득 의원의 입장에서도 당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랬을 거예요. 이게 한 5년으로 그 단임으로 끝날 정권이 아니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이 될 것이다. 뒤에 박근혜 있기 때문에 또 박근혜까지도 그때는 안 봤죠. 왜냐면 박근혜가 아니라 우리 계파가 그렇죠. 친이계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때는 자기가 이러저러한 비판 때문에 그 자기 동생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비판 때문에 내가 나설 때마다 좀 그 총알을 맞는 이런 형국이지만은 이 이후에 다시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잡는데 자기가 일익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정권 재창출에 그럼 국회의장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정치의 속성을 알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걸 갖고 우리 편끼리도 총질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가급적 내 사람을 많이 박아놔야 된다. 내 핵심 측근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처음부터 싸움이 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 서로 그 계보 내부에서도 내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1등 주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지분을 여기저기 이제 알박기 하다가 그렇죠. 서로 이제 그 힘이 밀린 거군요.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상득 의원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상득 의원이 최대 지주로 그 주주로 떴고 그다음 이재호는 여기저기서 비판 화살을 받으면서 미국으로 또 가지 않았습니까? 네. 낙선도 됐고. 사실은. 그렇죠. 낙선됐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정두원 의원은 좀 잠행을 했죠. 수면 밑으로 들어갔죠. 그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국세청에서 만든 MB 파일을 정두원 의원이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뭐 기사화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보수 언론에서 기사화됐던 거기 때문에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예.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 이명박 대통령과 정두원 의원의 사이는 왜 벌어졌을까? 결정적인 건 정두원 의원이 국세청이 만든 MB1과 X파일을 구하려 든다. 이런 소문 때문이었다는 것이 여권의 정설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MB는 정두원 의원을 불러서 1시간 이상 질책했다고 한다.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로 구했을 가능성 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무려 각하에 무엄하게도
아킬레스건을 미리 쥐고 있어야 되겠다. 이랬을 수도 있고 정치적 계산으로 혹은 이상득 의원 쪽에서 보내기 위해서 확 보내버리기 위해서 사실은 치밀하게 만들어낸 덫일 수도 있고 덫일 수도 있죠. 네. 어느 쪽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정치를 해본 정치권에 한 번 해보셨죠? 한 번. 정치권에 이제 한 20년 동안 있었고 국회의원 한 번.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17대 의원으로서 보면 이제 19대 뽑거든요, 곧.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 어제 명함을 쭉 주는데 아직도 현역 의원으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17대인지 18대인지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없어요. 전 국민 중에 10%도 안 될 것 같아. 그걸 노리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계속. 그리고 중요한 건 제 명함을 보고 17대 국회의원하고 18대 때 우리가 추풍나기처럼 다 떨어졌잖아요. 네. 가운데서 쫙 막아놓고 우리가 떠나면서 비수를 쓰셨잖아요. 그 정도는 뭐 비수라고 볼 수도 없죠. 이 정치권에서 그냥 요지로 살짝 찌른 정도죠. 요지로 살짝 찌른 오늘 의원님 입 터졌어. 요지로 살짝. 살짝 찌른 정도죠. 그걸 뭐 비수라고 보는 거는 그 내부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일 때는 살벌하게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도원 의원도 내가 이렇게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버리거든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배신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아킬레스건 엑스파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나도 이 내침을 당할 수 있다. 그러려면 내가 생존의 본능으로 그걸 왜 구했겠습니까? 이상득을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최선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도는 못 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도곡동 땅에 관련된 파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다른 이제 저기에는 지금 중앙일보에는 가족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1 핵심 자료는 도곡동 자료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국세청 엑스파일과 그다음에 국정원 엑스파일이 다 틀리거든요. 또 검찰 엑스파일이 있고. 그럼 한상률 전 청장하고의 커넥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물론 뭐 못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이제 그 MB 측에서는 정도원이 엑스파일을 구하러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레이더망에 딱 걸리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이거는 가만두면 그 돼서는 안 될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보좌관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지방선거에 나가길 희망하죠. 네. 기초단체장이나 네. 그다음에 광역의원이나 그 기초의원. 그런데 간혹 아주 이렇게 그 야비하게 생긴 보좌관들 중에 안경을 쓰고 눈이 두꺼비처럼 툭 튀어나오고 서대문 쪽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보좌관들 같은 사람들은 정두원 실질적으로 007 가방을 들고 다니는 보좌관들이 있었어요. 공천 때 가면 저 공천 안 주면 이 가방이 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있습니다. 그게 보좌관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죠. 네. 왜냐하면 자신이 보좌했던 의원의 아킬레스건 비밀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다 쥐고 있다가 정무적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요즘은 정치권의 검은 돈 거래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16대 15대 국회의원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깨끗해졌죠.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수행비서는 운전해주는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전화를 어디서 다 하냐면 차 타고 이동하면서 다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는 돈과 관련된 얘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혹시 지난번에 한번 우리 17대 때 한나라당 의원이 그 문자 주고받는 것을 위에서 카메라 기자가 찍었잖아요. 네. 어떤 여인네가 어젯밤 정말 황홀했습니다. 뭐 그런 문자를 보낸 거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여인네와의 관계거든요. 네. 이런 것도 차 안에서 전화를 하는데 이 양반이 임기가 끝난다든지 현역이 떨어지고 이제 야인으로 딱 돌아가면 더 이상 이 수행비서를 채용할 수 없으니 그럼 이제 그만둬라. 그럼 이제 수행비서가 그럼 전 미국으로 이민 갈랍니다. 이민 비용이 등등 해갖고 한 5천에서 1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야 임마 나 떨어지고 그랬는데 뭐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널 도와줄 돈이 어디 있어. 그럴 때 녹음기를 딱 들이댄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고 이런 게 재밌는 얘기 비사로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녹음기에는 이제까지 의원님께서 통하신 그 내용이 앞에서 운전하면서 녹음 딱 뜨는 거죠. 이야. 이게 구중궁궐의 스토리예요. 이런 얘기를 이 훌륭한 방송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정두원 의원이 우리가 지금 소설로 쓰고 있는 거지만 정두원 의원이 신문 기사에서 저렇게 났을 정도면 기자들도 저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은 걸립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사를 쓴 거 보면 실질적으로 파일을 구하러 다녔고 그 파일을 구하러 다녔던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자기가 내침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자기 방어 본능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보험을 들어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 치사한 성격, 치사할 것 같은 성격은. 할지도 모르는. 그렇지, 치사할지도 모르는 성격은. 혹시라도 치사할지도 모르는. 치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도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공격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은 빨리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막 지지율 떨어질 때 제일 앞장서서 공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동영. 그건 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격한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그 업계에서도 국회의원 업계에서도 말은 않지만 치산 인간을 했고 말을 잘 안 섞으려고 그러죠. 그런 분들하고. 근데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황우여 하고 누구죠? 이주영 정치기장 뽑고 어쨌든 뭐 변화와의 쇄신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와중에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정두원은. 네. 지금 이대로 가면 뭐 수도권에서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나라당의 개혁을 위해서 이상득을 쳤다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면 자기에게 다시 역공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나는 이렇게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의원이다. 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배가 침몰했고 물이 새는데 물을 막을 수도 있는데 미리 뛰어내린 거죠. 저기 같은 경우는. 자기는 총선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근데 아까 그 도곡동 파일 잠깐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안원구 그 대구국세청 전 국장. 그 대구국세청장까지 했었죠. 청장까지 했죠. 그분이 사실은 그 도곡동 땅 관련된 전표를 사실은 포스코 감사하다 발견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안원구 그 대구 전 청장이 사실은 이상득 의원과 라인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파일을 한상률 국장에게 보고를 했다거나 보여줬다거나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파일을 구하려면 안원구 전 국장 혹은 청장에게 접근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레이더망에 걸려서 사실은 이상득 의원 쪽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상득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건데 안원구도 한상률 청장한테 미움을 보이면서 쳐낸 게 한박을 공격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은 빨리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막 지지율 떨어질 때 제일 앞장서서 공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동영. 그건 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격한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그 업계에서도 국회의원 업계에서도 말은 않지만 치산 인간을 했고 말을 잘 안 섞으려고 그러죠. 그런 분들하고. 근데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황우여 하고 누구죠? 이주영 정치기장 뽑고 어쨌든 뭐 변화와의 쇄신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와중에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정두원은. 지금 이대로 가면 뭐 수도권에서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나라당의 개혁을 위해서 이상득을 쳤다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면 자기에게 다시 역공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나는 이렇게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의원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배가 침몰했고 물이 새는데 물을 막을 수도 있는데 미리 뛰어내린 거죠. 저기 같은 경우는. 자기는 총선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근데 아까 그 도곡동 파일 잠깐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안원구 그 대구국세청 전 국장. 그 대구국세청장까지 했었죠. 청장까지 했죠. 그분이 사실은 그 도곡동 땅
관련된 예. 전표를 사실은 포스코 예. 감사하다 발견했다고 발견했다. 하거든요. 그리고 안원구 그 대구 예. 전 청장이 사실은 이상득 의원과 라인이 붙어 있다. 예.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이 파일을 한상률 국장에게 보고했다거나 보여줬다거나 이런 예. 보도도 있었고 예. 그러면 생각해보면 파일을 구하려면 안원구 전 국장 혹은 청장에게 접근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레이더망에 걸려서 사실은 이상득 의원 쪽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상득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건데 네. 안원구도 한상률 청장한테 미움을 보이면서 쳐낸 게 한상률 청장의 뜻이 아니라 네. 그때도 그런 모습 비슷한 그렇죠. 기사가 그런 보도 있었는데요. 있었죠. 안원구 국장이 좌천당하기 시작한 게 전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이런 경력은 네.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이런 등등 권력층에 관련한 무슨 조사를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났다. 네. 그런 첩보가 입수돼서 좌천됐다라고 하는 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궤가 맞을 수 있는 거죠. 안원구도 뭔가 이쪽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네. 그리고 그걸 은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었고 엑스파일을 찾고 있었던 정두원과 둘이 선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엑스파일을 찾을 때 보면 이게 초기 무지하게 발달해갖고 이제 아주 긴장해서 찾기 때문에 적도 동지도 없습니다. 줄 댈 수 있는 것은 다 줄을 대고 그 다음에 저게 적인지 아닌지 계속 파악하면서 가는 거죠. 웬만큼 국세청에서 그 한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내부의 비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충 다 접촉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핵심이 당시 이제 안원구 국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안원구 국장이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상률 전 청장을 이상득 계에 소위 로비 골프 로비 예. 하는 자리를 또 마련해 줬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거든 말이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안원구 국장이 그런 그 엑스파일 있냐? 예. 라고 제안을 뭐 이상득 그 정두원 의원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걸 사실은 이상득계 쪽에 보고했을 수도 있죠 오히려 바로 그랬을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상득 쪽에서 그 라인을 그걸 파악하고 다시 이제 이때다 하고 예. 아예 인수위 시절이니까 초기니까 인수위 시절에 너 짐 싸라 예. 이렇게 돼서 사실은 권력에서 튕겨 나갔다. 예. 그리고 졸라게 변방을 돌았죠. 졸라게 변방을 돌면서 가수 데뷔했죠. 가수. 예. 가수. 지금 저 한국가수협회 예. 회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상득 의원 불출마 요구는 2008년도 18대 총선 때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때도 이제 젊은 그 소장파 의원들, 남경필, 예, 이런 분들이 이상득을 쳐내려고 그러다가 결국 그 벽에 부딪혀갖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꾸로 사실은 그 이후로 예. 쳐내려고 하다가 감찰받았죠. 감찰받고 그랬죠. 그 네. 남경필 의원은 부인까지도 감찰받고 그랬는데 정도 의원도 자기가 감찰받았다고 하죠. 네. 자기 받았다고 일부 하고.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여자 관계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포항으로 내려가서 이상득 의원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야사가 있습니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두원 의원이 떨어져 나가고 사실은 그 이상득 사실 이 정두원 의원의 예. 공백을 이상득 의원이 다 먹어버린 거 다 아닙니까?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이었던가요? 예. 그 양반을 빡 꽂아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박영준에 대한 공격을 예. 그 한나라당 전 대표 보세요. 떠나면서 이명박 등에 비수를 꽂고 갔잖아요. 원래 뭐 그 정도 인품이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밑에 가서 딸랑딸랑하고 네. 거기에 거수 역할을 하고 온갖 영광을 누리다가 떠나면서 청와대 소통이 부족하다. 아쉬운 점이 많다. 지가 그 소통의 가운데 있었으면서. 가운데서 쫙 막아놓고 그렇게 떠나면서 네. 비수를 쓰셨잖아요. 그 정도면 뭐 비수라고 볼 수도 없죠. 이 정치권에서 그냥 요지로 살짝 찌른 정도죠. 요지가 살짝 찌른 거야. 오늘 의원님 입 터졌어. 요지로 살짝. 예, 살짝 찌른 정도죠. 그걸 뭐 네. 비수라고 보는 거는 그 내부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일 때는 살벌하게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정두원 의원도 내가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버리거든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배신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아킬레스건 엑스파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나도 이 내침을 당할 수 있다. 그러려면 내가 생존의 본능으로 그걸 왜 구했겠습니까? 이상득을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최선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도는 못 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도곡동 땅에 관련된 파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다른 이제 저기에는 지금 중앙일보에는 가족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1 핵심 자료는 도곡동 자료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국세청 X파일과 그다음에 국정원 X파일이 다 틀리거든요. 또 검찰 X파일이 있고. 그럼 한상률 전 청장하고의 커넥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물론 뭐 못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이제 그 MB 측에서는 정도원이 X파일을 구하러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레이더망에 딱 걸리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이거는 가만두면 그 돼서는 안 될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보좌관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지방선거에 나가길 희망하죠. 네. 기초단체장이나 네. 그다음에 광역의원이나 그 기초의원. 그런데 간혹 아주 이렇게 그 야비하게 생긴 보좌관들 중에 안경을 쓰고 눈이 두꺼비처럼 툭 튀어나오고 서대문 쪽에 살고 있는 그런 그 보좌관들 같은 사람들은 정두원? 실질적으로 007 가방을 들고 다니는 보좌관들이 있었어요. 공천 때 가면 저 공천 안 주면 이 가방이 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있습니다. 그게 보좌관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죠. 네. 왜냐하면 자신이 보좌했던 의원의 아킬레스건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다 쥐고 있다가 정무적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요즘은 정치권의 검은 돈 거래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16대 15대 국회의원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깨끗해졌죠.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수행비서는 운전해주는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전화를 어디서 다 하냐면 차 타고 이동하면서 다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럼 거기에는 돈과 관련된 얘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혹시 지난번에 한번 우리 17대 때 한나라당 의원이 그 문자 주고받는 것을 위에서 카메라 기자가 찍었잖아요. 네. 어떤 여인네가 어젯밤 정말 황홀했습니다. 뭐 그런 문자를 보낸 거 찍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여인네와의 관계거든요. 네. 이런 것도 차 안에서 전화를 하는데 이 양반이 임기가 끝난다든지 현역이 떨어지고 이제 야인으로 딱 돌아가면 더 이상 이 수행비서를 채용할 수 없으니 그럼 이제 그만둬라. 그럼 이제 수행비서가 그럼 전 미국으로 이민 갈랍니다. 이민 비용이 등등 해갖고 한 5천에서 1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야 임마 나 떨어지고 그랬는데 뭐 돈이 어디 있어 내가 널 도와줄 돈이 어디 있어. 그럴 때 녹음기를 딱 들이댄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고 이런 게 재밌는 얘기 비사로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녹음기에는 이제까지 의원님께서 통하신 그 내용이 앞에서 운전하면서 녹음 딱 뜨는 거죠. 이야. 이게 구중궁궐의 스토리예요. 이런 얘기를 이 훌륭한 방송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정두원 의원이 우리가 지금 소설로 쓰고 있는 거지만 정두원 의원이 신문 기사에서 저렇게 났을 정도면 기자들도 저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은 걸립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사를 쓴 거 보면 실질적으로 파일을 구하러 다녔고 파일을 구하러 다녔던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자기가 내침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자기 방어 본능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보험을 들어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치사한 성격, 치사할 것 같은 성격은. 할지도 모르는. 그렇지, 치사할지도 모르는 성격은. 혹시라도 치사할지도 모르는. 치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도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한나라당과 이명. 정두원 의원이 했죠. 계속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은 국정원장보다도 국정원의 기획실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네, 기획실장. 그 기획실장을 문희상 부의장도 아마 이 국민의 정부 시절인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기획실장이 모든 국정원의 정보를 총괄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국정원의 기획실장을 이상득
그 보좌관 출신이 이상득계의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를 총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청와대 쪽은 박영준을 통해서, 예. 그 다음에 국정원은 자기 사람을 또 그러니까 정보망을 예. 그다음 국세청은 또 이제 그 한상률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보망을 딱 그 쥐고서 쥐락펴락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자기 눈에 거슬리는 의원들 이런 분들을 계속 이제 쳐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정도원 의원이 저렇게 한 거는 이제 첫 번째는 좀 무척 비겁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축이 있지만 권력의 그 힘의 충돌 관계를 보면은 이렇게 세게 이상득 의원을 공격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대놓고. 예, 대놓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국민들이 이미 다 레임덕이 왔다고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보수 언론에서는 레임덕 시작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증후 근데 레임덕이 왔고 이미 심각하게 이게 내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볼 수 있는 것은 정돈이 이상득을 저렇게 정면으로 공격한 겁니다. 네. 최근에 최근에 제가 청와대에 있는 그 고위급 그 공무원을 만났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위기가 개판이다. 이미 청와대 내부에. 예. 아유 시원해. 그럼 각하께서만 모르시고 계시나요? 어머나, 우리 각하 어떻게? 그런 걸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 대체로 자기 청와대의 고유 공무원들이 있고 대체로 자기 부처에 있으면서 그쪽 부처의 전문성을 갖고 파견된 공무원들이 네, 많습니다. 지금 돌아올 때가 됐거든요. 네. 그럼 대체 요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누군가 들어와야 돼요, 다시. 자기 나올 나가고. 사람들은 다 나오려고 그러는데 네. 이걸 대체해서 들어올 사람들이 없답니다. 그렇겠죠.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는 나오고 싶어 죽겠는데. 그렇죠. 같이 가라앉기 싫으니까. 예, 그러면서 그 개판이 나와서 왜 그러냐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듣고 다들 자기만 잘났다 그런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처별로 뭐 협조가 이루어지고 이런 건 뭐 꿈도 못 꾸고 일단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오로지 대통령 혼자서 자기가 해봤으니까. 각하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각하 혼자 결정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작동 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뉘앙스로 이런 뉘앙스를 얘기해요. 다 자기만 잘났다 그런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과거 민주당 시절에도 잘 나가던 그런 공무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을 잘하는 공무원이야. 실력이 있는. 일을 잘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뭐 원래 공무원들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줄 타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그 한 번 쑥 떴다가 사라지죠. 사라지죠. 그러니까 자기 일만 묵묵히 열심히 하는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뭐 국가 민족을 보든 말든 자주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만 갖고 가는 사람들은 계속 이게 발탁이 그렇죠. 돼요. 실력만 있으면. 근데 이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민주당 시절에도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네. 그때 이제 조금 낮은 공무원이었다 지금 이제 높은 공무원이 됐는데 차이가 뭐랍니까? 역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역시라고 하는 것이 뭐, 역시 그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한나라당의 전신이 그 차떼기 정당 아닙니까? 네. 돈 계산에 능하죠. 네. 그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입이 무서우니까. 저는 실마리만 봐도 황소 잡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머리카락 하나만 봐도 이게 황소 잡았다 그러니까. 뉘앙스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데 온갖 공무원들이 대체로 이권에 개입된 일들만 몰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확 받은 거예요. 느낌만 받으신 거죠? 느낌만 받은 거죠. 그 사람 그분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고 얘기하지 않았죠. 의원님도 지금 그냥 느낌을 받았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님 말고 느낌을 강하게 확.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두원과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 한나라당이 몸부림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열린우리당 시절에 무너질 때 그때보다도 아직 이런 절실한 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황우여하고 이주영 정치기장 뽑아놓고 감세 철회하고 뭐 쇄신 변화하고 그러게 되면 대충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아니란 상태군요. 무척 아니라죠.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그 차떼기 정당 2003년도에 한나라당 막 무너질 때 그때는 막 천막당사로 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드라마틱했죠. 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두원 의원이 말이죠. 이상득, 각하의 형님을
감히 예. 씨발 감히 형님을 깠습니다. 형님을 뭐라고 깠는지는 김영민 씨. 네. 한나라당 정두원 최고위원이 지난 5월 10일에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는 순간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전멸할 것이다.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상득 의원은 내년에 당선되면은 국회의원의 그 대표격인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수도권 의원들이 이상득 의원의 공천 신청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본 정보를 좀 깔아보자면 정두원 의원하면 사실은 제1호 이명박계 의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불렸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예. 이명박 그 시장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후보 만들고 시장 만들고 대통령까지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부 시장 했고요. 정무부 시장 했고 완전한 MB맨이다. 이렇게 말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인수위 시절부터 그죠? 그렇죠. 삐걱삐걱하기 대통령 시작했죠? 출범하면서 권력투쟁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게 정가의 일반적인 평이죠. 근데 그 권력투쟁이 이상득 의원 때문에 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은 이제 계가 여러 개로 좀 그 친이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상득, 정두원, 정택은 이제 정무부 시장 했던 분들이죠. 두 분 다. 왼팔 오른팔. 그리고 이제 이상득 그 형님이 있었고 이재호계가 또 있었죠. 이재호계 등등 해갖고 이제 하나는 묶였었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묶여 있었는데 권력이 시작되고 청와대가 출범하면서 결국 청와대의 핵심 자리, 정부 핵심 요직에 누구 사람을 심느냐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 충돌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 이상득 의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제 국정원을 장악하는 형국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정부에서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 계보를 확보하려고 그러다가 밀려나니까 그때부터 바로 그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비판의 발언은 아니지만 살짝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죠. 밀려난 게 이제 이상득 의원 때문이다. 그렇죠.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상득, 이재호, 정두원 3대 주주 뭐 이런 식으로 삼각체제였었죠. 네, 불렸었는데 이상득 의원이 정두원 의원을 밀어낸 이유는 또 뭡니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밀어낸 겁니까 이게 도대체? 실질적으로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제일 중요한 게 떡고물 아닙니까? 떡고물 중요하죠. 떡고물. 각하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떡고물을 먹기 위해서는 결국 그 떡고물을 수집해 와야 할 영업사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 사람들 막 박아놓는 거죠. 자기 사람을 박아놓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자리를 갖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주주 사이에도 우리가 그 내부를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3대 주주가 협의를 하면서 자 우리가 권력을 잘 유지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정권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이재호나 정두원 같은 경우는 또 목표가 있잖아요. 무슨 목표가 있냐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차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박아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상득 의원의 입장에서도 당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랬을 거예요. 이게 한 5년으로 단임으로 끝날 정권이 아니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이 될 것이다. 뒤에 박근혜 있기 때문에 또 박근혜까지도 그때는 안 봤죠. 왜냐하면 박근혜가 아니라 우리 계파가 그렇죠. 친이계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때는 자기가 이러저러한 비판 때문에 자기 동생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비판 때문에 내가 나설 때마다 좀 총알을 맞는 이런 형국이지만은 이 이후에 다시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잡는데 자기가 일익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정권 재창출에 그럼 국회의장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정치의 속성을 알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걸 갖고 우리 편끼리도 총질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가급적 내 사람을 많이 박아놔야 된다. 내 핵심 측근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처음부터 싸움이 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 서로 그 계보 내부에서도 내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1등 주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지분을 여기저기 이제 알박기 하다가 그렇죠. 서로 이제 힘이 밀린 거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상득 의원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상득 의원이 최대 지주로 주주로 떴고 그다음 이재호는
여기저기서 비판의 화살을 받으면서 미국으로 또 가지 않았습니까? 네. 낙선도 됐고. 사실은. 그렇죠. 낙선됐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정두원 의원은 좀 자맹을 했죠. 밑으로 수면 밑으로 들어갔죠. 그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국세청에서 만든 MB 파일을 정두원 의원이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뭐 기사화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보수 언론에서 기사화됐던 거기 때문에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예.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 이명박 대통령과 정두원 의원의 사이는 왜 벌어졌을까? 결정적인 건 정두원 의원이 국세청이 만든 MB1가 X파일을 구하려 든다. 이런 소문 때문이었다는 것이 여권의 정설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MB는 정두원 의원을 불러서 1시간 이상 질책했다고 한다.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로 구했을 가능성 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무려 각하에 무엄하게도 아킬레스건을 미리 쥐고 있어야 되겠다. 이랬을 수도 있고 정치적 계산으로 혹은 이상득 의원 쪽에서 보내기 위해서 확 보내버리기 위해서 사실은 치밀하게 만들어낸 덫일 수도 있고 덧일 수도 있죠. 네. 어느 쪽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정치를 해본 정치권에 한 번 해보셨죠? 한 번. 정치권에 이제 한 20년 동안 있었고 국회의원 한 번.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17대 의원으로서 보면 이제 19대 뽑거든요, 곧.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 어제 명함을 쭉 주는데 아직도 현역 의원으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17대인지 18대인지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없어요. 전 국민 중에 10%도 안 될 것 같아. 그걸 노리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계속.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제 명함을 보고 17대 국회의원하고 18대 때 우리가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졌잖아요. 네. 제 의원이 의원들 사이에서 늘 벤치마킹 대상이에요. 정봉주 의원의 명함을 보고 그대로 찍어라. 17. 이러면 현역인지 아닌지 제가 모른다. 명함을 의원들 만나면 전직 의원들이 이제 한 10명 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식사하면. 그럼 슬쩍머니 와갖고 저한테 달라는 게 있어요. 명함 좀 줘봐. 명함 좀 달라는 좀.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죠. 다 알죠. 이제 제가 워낙이 뛰어나게 자기를 현역 의원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잘 다니니까. 아니, 의원님은 현역 의원이라는 말은 안 해요. 17대 의원이다. 그렇죠. 17대 국회의원이죠. 그건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페인트 모션이죠. 대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국회에서 여야가 그 대립할 때는 특히 YTN 방송국 같은 경우는 참 훌륭한 방송국이에요. 자료 화면을 제가 특검법 때 국회 본회의장 날라간 그 자료 화면을 계속 보내요. 근데 지난번에 작년 12월인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농성하면서 이게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데 자료 화면을 제 걸 또 내보냈어요. 근데 그 12월은 송년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지역에 한 송년회 갔더니 거기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지지자예요. 그런데 아유, 몸 안 다쳤어요. 그래요. 아, 왜요? 그랬더니 어제 TV에 나오는데 다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4년 전인데. 4년 전인데.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창피하자는 자기는 그걸 못 봤으니까 그리고 괜히 나에 대한 충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부하려고 운동해갖고 축구 오래 해갖고 몸이 아주 비호처럼 날래요.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가서 정치를 한 경험으로 보면은 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구했을 가능성. 실제 노력했는데 상당히 치밀하게 그 양반은 현재 재선 의원이지만 정무부 시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회의원만 한 정치인들하고 또 틀릴 겁니다. 정무부 시장을 정무부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적 판단하는 데는 아니에요. 정치적 판단하는 데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할 수 없는 굳은 일 이런 걸 다 하는 게 정무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무부 시장이면 정치권의 구중궁궐의 역학관계 이런 거에 상당히 능하죠. 뒷거래라든가 그런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소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시장이 할 수 없는 시장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무슨 민원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해야 할 때도 있고 어디 가서 두들겨 맞아야 될 때도 있고 업자하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 무슨 그 이권이 걸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게 정무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복심 중에 복심이죠. 그리고 시장의 뭐랄까요 그 비리 엑스파일 혹은 아킬레스건들 다 갖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왜 그쪽 실질적으로 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정무부 시장쯤 되면은 권력의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판단과 그런 걸 조율하는 능력이 이미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도 언젠가는 이번에 안상수